법률 첫 번째 쟁점은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나와 있고 이게 총론 쟁점이에요. 옆에 제목이 총론 쟁점인데 행정쟁송법하고 무엇이 관련이 되는가? 요건 대상 적격이다.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모든 논의가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법률과 법규명령의 구별. 이거는 워낙 많이 배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법규명령은 법규명령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는데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내부규율이라고 그랬죠? 내부규율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행정규칙 위반하면 위법이 아니고 위법은 아니지만 무슨 사유다? 징계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구성력이 미치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뭐다? 라는 거예요. 구성력을 받아야 한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 보세요.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란 일반 추상적인 규율을 말합니다. 이건 배웠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그럼 법규명령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예요. 맞습니다. 구체적 법집행 아니죠. 공권력 행사 맞아. 몇 번 탈락이에요? 2번과 3번. 셋째 줄 끝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 이거 말고 뭐 하나 더 있죠? 뭐죠? 법적 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포섭을 하시고 싶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포섭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법규 명령이 한 100개쯤 있으면 한 2개 정도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2, 3, 5. 2, 3, 5예요. 비권력적 사실에는 몇 번 탈락이에요? 비권력적 사실에는 4, 5. 이런 걸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오면 떨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아니다, 아니다, 맞다, 맞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입니다. 자, 오른쪽에 기출문제 볼까요? 둘째 줄에 관할 행정청은 새로이 엄면허를 함에서 자, 엄면허 처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위의 법집행행위예요? 관련 법령은 뭐예요? 법위의 법집행행위예요. 법이죠. 면허가 첫 법집행행위고 관련 법령은 법입니다. 면허 면적을 종전의 면허보다 축소하였다. 이게 처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의 내용이에요. 자, 세 가지예요. 처분 나왔고 법 나왔고 처분의 내용이 나왔어요.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축소와 관련된 처분 아니죠.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령이 뭐라 그랬죠? 이해하시나요? 법률과 법규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시겠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률과 법규명령 합쳐서 법령이라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법령이라고 내면 안 돼요. 법규명령이라고 내야죠. 왜냐하면 쓰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법률과 법규명령이. 일단 우리는 법규명령을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법률을 해버리면 누가 돼요? 법률은 행정청이 국회가 되거든요. 법률은 의회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법규명령으로 알아두세요.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자, 법령은 처분이 아니죠. 몇 번 탈락이에요? 2번, 3번, 5번. 자, 첫째 줄에 법령은 관할 행정청이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2번,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시간적 장소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령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뭔가 어색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까? 법령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죠? 아니면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겠는가?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 11년이니까요. 문제를 보시면 점점 문제가 정선화돼요. 문제를 묻는 포커스가 정확하고 오류가 적고
최근의 문제들은 정확하게 그것만 딱딱딱 물어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약술 문제에서 사례 문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문제 구성 요소에 들어가야 될 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도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노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규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법규 명령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국가시험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넣어둔 겁니다. 구별은 되시죠? 아, 법과 뭐는 다르다. 법 집행행위 다르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참 너무 웃깁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법령이 처분적 법령이다. 한 30% 정도가 처분적 법령을 쓰셔가지고 카페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요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아,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 라고 그건 들었는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처분적 법규 명령이 아닌지 구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분적 법규 명령이 처분이라는 것만 알지, 그게 처분적 법규 명령인지 아니면 일반적 법규 명령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적 법규 명령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왠지 아닌 것 같죠? 왜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안 나왔잖아요. 고유명사가. 아시겠죠? 고유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지역에 관한 법령, 아니면 그 법령의 내용이 어떤 지역의 면허와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신림구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건 얘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유명사가 나와줘야지만 처분적인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한미약품 사건에서 약, 그렇죠? 제약회사 갑,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헷갈린다.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인가 아닌가? 그렇죠? 고유명사인가 아닌가?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적, 그러니까 인적인 또는 장소적인 그런 고유명사들이 들어가 주면 요거는 뭐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기만 들으셨는데도 아시잖아요. 이거 처분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만큼 시험 문제가 거의 10년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년 넘은 기출 문제들은 필요 없어요. 현실의 기출 문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출 문제집을 싹 정리해가지고 너무 단순한 것들은 다 뺄 겁니다. 지금 기출 문제하고는 너무 경향이 안 맞아요. 지금 2장이잖아요. 원래 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기출 문제가. 2, 3년 안에 석장 갑니다. 이거는 100%예요. 석장 가면 문제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긴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긴 문제에 익숙해지려면 쟁점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시험장에 가가지고 2번 구체적 사실, 법 집행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보는 순간, 아, 이거 법규 명령이구나 하는 순간 2번, 3번, 5번. 그대로 2번, 3번, 5번 뭐에서 탈락돼?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걸 그 순간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한번 써보겠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행위다, 사실의 통지다 나오는 순간, 아, 4번 탈락, 5번 탈락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권리의 의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관. 부관은 처음 들어보셨죠? 민법 총칙이 부관이 나옵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관은 행정법 총론에 나옵니다.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데 대상적격 문제예요. 대상적격 문제인데 특수한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특수한 대상적격 문제. 잘 알아두시고, 제가 성결 문제,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제가 가르칠 때 많은 분들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우린 성결 문제는 지금 확 갔잖아요. 오늘 할 겁니다. 성결 문제. 근데 성결 문제 시험에 또 나왔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런 것들. 그 범위를 싹 다 쳐가지고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총론 부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부관이에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 독립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독립입니다. 독립.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해요. 행정청에. 근데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대형 건축물이 건축되면 모르겠지만 지을 동안에 뭐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행정청은 원래 마음 같아서는 허가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붙여요. 허가는 내주긴 내주는데 내가 안 허가 내주려고 했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해라. 안전 펜스를 설치해라. 또는 야간에는 공사하지 마라. 안전 펜스 설치해라. 야간에는 공사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자, 요게 주된 행정이고 메인. 여기 종땡규율이죠. 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안전 펜스 설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땡규율.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땡규율이 부관입니다. 아시겠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땡규율이 부관이에요. 부관에 의해 보시면 첫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땡규율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위가 몇 가지예요?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옆에 이렇게 부관이 붙어 있는 거죠. 자, 행정행위가 있고 그 옆에 부관이 붙은. 그래서 부관은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종성. 혼자는 못 갑니다.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토리를 잘 보면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 침익, 부관은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수침익? 합치면 뭐예요? 복효입니다. 복효. 아시겠죠? 복효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복효이지만 한 사람에게 수침익이 같이 가는 것도 복효입니다. 아시겠죠? 수익침익. 그럼 여러분들이 펜스를 설치하라고 나보고 안 해! 해야 되나요? 펜스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받습니다. 왜요? 펜스 설치나 야간 공사 금지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익 침익이지만 전체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수익이니까 받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겠죠?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니 받을 때는 이거 펜스 설치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받고 나니 공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지면 다 집에 가야 되고 저 부관이 그냥 눈에 가시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관부 행정행위를 전체로 하나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런데 어리석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리는 없죠. 뭐도 날아가니까.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도 날아가니까요. 그럼 뭐만 없애달라? 부관만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관이 무슨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독립이 뭐라고요? 부관만의. 다시 말씀드리면 부관만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모델을 보셨죠? 저게 나오면 허가에 대해 소송 제기가 아니라 이걸 보통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조건인 건 아니에요. 이걸 조건으로 해서 뭘 붙였다라는 거예요. 부관을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저거 없애는 것이 되겠는가?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아시겠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나오면
1번 목차가 뭐냐면 부관의 종류예요. 1번. 문제점 쓰고요. 그 다음이 부관의 종류입니다. 부관의 종류. 아시겠죠? 자, 부관의 종류는 거기 보시면 부관의 종류에 거기 세 줄 있죠? 그거 써야 됩니다. 부관의 종류. 요게 이제 거기 목차가 안 나와 있는데 목차를 쓸까요? 자, 판단 기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부관의 종류 밑에 세 줄 거기다가 목차를 붙여가지고 판단 기준을 쓴단 말이죠. 판단 기준. 제목 안 붙여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판단 기준을 어떻게 판단한다? 자, 첫 번째. 표현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지, 조건이라고 조건 되는 거 아니고요. 표현에 상관없이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객관적 의사는 뭡니까? 이게 행정청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를 붙였는지 추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의사는 안 보입니다, 원래. 아시겠죠? 쓰기만 그렇게 쓰세요.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상대방인 사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합니다. 자, 객관적 의사를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뭘로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객유로 판단한다. 객유. 아시겠죠? 판단 기준 객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관이 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객유에 따라서 판단하면. 그럼 부관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쭉 다 쓰는가? 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시는 순간 그 부관을 딱 보시는 순간 이 부관이 정확히 얘기하면 조건 안에 두 가지거든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러니까 정지 조건, 해제 기한, 체력권 유보, 부담이니까 5가지잖아요. 보는 순간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죠? 문제를 보는 순간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죠. 자, 어떻게 찾는지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어떻게 찾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설명해 드리고 구별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조건 민법 종칙 시간에 배우셨죠? 그거 아마 초반기에 배우실 거예요.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뭐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자, 조건 안에는 그 셋째 줄 끝,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지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자, 만약에 이게 정지 조건이면요. 펜스를 건축 허가하면서 펜스를 설치했어요. 이게 조건이고,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만족해야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해야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이 만족되어야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두 번째,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소멸 조건입니다. 그 얘가 어업면허, 허허가 자,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조건이 거기 괄호 안에 나와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업 면허 취소 이렇게 됐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업 면허 취소. 자, 어업 허가를 내주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업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가는 민물 매운탕집에 갔더니 지금은 자주 안 갑니다만 그 집이 어부가 하는 매운탕 집이에요. 어부. 설마 어부가 그 뭐 매운탕도 끓이고 물고기도 자꾸 하겠어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면허증을 탁 걸어놨어요. 어부다라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상수원 본구역 지정하면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저거 부관이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 기간이 지났어요. 면허 효력이 실효됐어요. 어부가 아니에요.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거 괜찮다. 저거 부관할 때 해야지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하면,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발생하는 거고. 자, 정지 조건. 두 번째, 해제 조건. 아시겠죠? 정지 조건 해제. 자, 그 다음에 기한. 기한은 기간이 나옵니다. 자, 기한은 여기 보세요. 이건 기간이라고 부르고 이건 기한이라고 불러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적 간격을 말하고 기한은 요거 하나를 시작하는 것을 시기, 끝나는 것을 종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배우시죠? 민법에서 시기, 종기. 그러니까 이건 기한, 기간.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그냥 구별하지 않아요. 보통 기한, 아시겠죠? 시기, 종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기한은 쉬워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숫자가 나오면 기한이에요. 이건 찾기 쉽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줄에 전용기간을 뭘로? 1년으로. 찾으셨나요? 이게 기한이죠? 기한. 아시겠죠? 자, 기한은 찾기 쉽다. 찾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자, 다시 갑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 또는 취소권. 유보는 심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사항이 생기면 취소권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심어 놓는 겁니다. 자,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심어두는 부관을 말합니다. 그게 철회권의 유보예요. 자, 여기 보세요. 허가를 받아서 업하고 있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이거 아까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해제 조건. 이거 해제 조건이에요? 철회권의 유보예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라고 돼 있어요. 자, 좀 헷갈리시죠? 당연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해제 조건, 두 번째가 철회권의 유보. 차이가 뭐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허가의 효력이 바로 소멸됩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조건이 성취되면 철회권을 뭐 해야 된다? 취소권을 생긴다는 뜻이에요. 취소권이.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 면허 취소는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해제 조건과 철회권의 유보로. 어느 거예요? 둘 중에? 유. 어느 게 더 유리해요? 당사자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바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유리합니까? 철회권에 발생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게 유리하죠. 행정청은 행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거 알아두세요. 철회권의 유보하고 해제 조건은 경합하면 뭐다? 철회권의 유보다. 만약에 표현이 무슨 표현이 나오면 철회 또는 취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철회 취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다? 해제 조건하고 붙으면 뭐라는 거예요? 철회권의 유보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해제 조건 탈락. 아시겠죠? 요즘 그 탈락 이런 얘기하면 그 게임 때문에요.
탈락. 예. 그렇죠? 탈락.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해제 조건은. 어차피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오면 철회권 유보 쓰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개만 하면 돼요. 기한, 철회권의 유보. 아시겠죠? 기한은 숫자. 철회권이 하면 취소 철회 표현.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시험에 만약에 부관이 처음으로 나온다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건 부담입니다. 부담이 1등이에요.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규율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의무를 과하는 부관이에요. 그럼 다시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는 뭐예요?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에 의무를 과하는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하명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명,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 자, 하명은 혼자 가는 애고요. 얘는 주된 행정행위가 있어야 의무를 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부담인데 주된 행정행위 있고 부담이에요. 주된 행정행위 떼가지고 부담만 혼자 남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하명이에요. 자, 보세요. 허가하면서 펜스 설치하라. 야간공사 금지한다. 라고 했어요. 얘는 부담이에요. 그럼 빼고 그냥 펜스 설치하라. 뭐예요? 하명. 야간에는 건축하면 안 된다? 뭐예요? 하명. 이제 아시겠죠? 떨어뜨렸을 때 걔가 하명이면 부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 명령을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하명 정리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펜스를 설치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담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펜스 설치하라 뭐였죠? 이 예에서는 뭐였죠? 펜스 설치하면 혈액이 발생한다. 자, 정지 조건. 이냐 뭐냐? 부담이냐? 아시겠죠? 정지 조건이냐 부담이냐?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 보세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부담은 뭐냐 하면 허가를 일단 받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펜스를 다 만들어야 건축 허가의 효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허가를 받고 펜스 설치 의무가 생겨요. 어느 게 당사자에게 유리해요? 일단 뭐를 먼저 받는 게? 허가를 먼저 받는 게 당사자에게 유리하죠. 객, 유. 아시겠죠? 그러면 정지 조건하고 부담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부담이 이기죠. 자, 또 하나 탈락.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부담이에요. 정지 조건하고. 그럼 얘는 시험에 나와도 뭐라고 쓰면 된다? 부담. 그럼 부담은 뭡니까? 또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뭐라 그랬죠? 하명. 즉 하명적 요소가 있으면 부담. 이제 5개 중에 2개 탈락하니까 쉽죠? 자, 기간 나오면 기한. 취소 철회 나오면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명령 나오면 부담. 어렵습니까? 첫 보면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3가지요. 안 그러면 이거 원래 5가지 중에 뭐지 이건가 저건가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부담, 철회권의 유보, 기한. 기한 어차피 뺍시다. 철회권의 유보하고 부담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의무냐 아니면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심어 놓는 거냐. 취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 그랬죠? 부담입니다. 부담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기한도 있고 철회권의 유보도 있고 이렇게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탈락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부담이 가장 중요한데 부담은 특이하게도
자, 부담은 부관입니다. 부관인데요. 우리 다수설이 아래에서 둘째 줄 보세요. 다만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부관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다시 위에 왼쪽에 보세요. 독립한 행정행위입니다. 부담은 뭐라고 본다?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선생님 행정행위는 혼자 가는 거지? 얘는 행정행위 중에 유일하게 뭘 가진 행정행위? 그렇죠. 부종성을 가진 행정행위예요. 아시겠죠? 유일하게 따라가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인데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혼자는 못 가고 다른 행정행위가 있어야 행정행위를 따라다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종성 있는 행정행위다. 아시겠죠? 부종성 있는 행정행위다. 자, 행정행위다 하는 순간 행정청이 하는 구체사실은 법집행 공권력행위자로서 법정이 5가지 다 만족하는 거예요. 1, 2, 3, 4, 5. 자, 이제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3줄 내지 4줄만 쓰면 됩니다. 가, 개규, 나, 뭐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그게 뭔지를 대번에 아셔야 되겠죠?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가끔씩 독립쟁송 가능성 다음 파트가 독립취소 가능성이라는 테마예요. 가끔씩 그거를 책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시험 범위 바뀝니다. 독립취소 가능성은 본안 문제예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쟁송 가능성만 아시면 되겠어요. 독립이 뭐라 그랬죠? 부관? 독립이 뭐라 그랬죠? 부관만의. 부관만의입니다.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왜 문제가 나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걸 꼭 써야 됩니다. 왜 부관만 없애요? 이거 아니면 전체를 없애야 되겠죠? 전체를 없애면 뭐도 없어진다? 그렇죠. 거기 밑줄 건데 그걸 꼭 쓰셔야 된다는 거죠. 둘째 줄 끝에. 침익적 부관이 부과되지 않는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와 발급만 원한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꼭 써야 돼요. 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을 문제 내겠어요? 그 이유는 이건 침익적인데 이건 수익적이니까 얘만 없애는 거에 되겠느냐.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다. 자, 소송 형태. 자, 여기 보세요. 자, 처분 취소 소송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자, 대상 적격. 대상 적격 처분이죠. 그 다음에 소송물.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치하죠? 그게 공권력 행사인가, 그 행정작용이.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이 위법한가. 대상적격 소송물. 그런데 부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송의 대상을 부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부관의 위법성을 논해요. 일치되죠? 부관이다, 부관이 위법이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원래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그래서 법학에서는 원래 순수예요. 근데 법학에서는 순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번역체입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진정 이렇게 씁니다. 진정이 순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부 아시겠죠? 일부 뭐만 부관만 아시겠죠? 이걸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해요. 진정 일부 부관만의 일부 취소 소송. 진정 순수한 겉과 속이 같은 부관이 소의 대상이 되고 부관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거 똑같죠? 자, 순수하지 않은 사람 불순수를 부진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자, 소송의 대상을 뭐로 잡느냐 하면 부관부 행정행위를 잡습니다. 행정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부관과 행정행위를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잡아요. 아시겠죠? 소외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가서는 부관부 행정이 전체가 위법하다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뭐의 위법성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진정 일부, 부진정 일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질은 부관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관부 행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이런 거예요. 소송의 대상은 부관하고 주된 행정이하고 손잡고 가다가 본안 들어가니까 야 우리 그만 해가지고 무엇의 위법성만, 부관의 위법성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소송이 나왔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송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저거요. 두 번째, 부진정 일부 취소. 진정 일부, 부진정 일부 다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그렇죠? 이건 합쳐서 독립쟁송이라고 합니다. 독립쟁송. 독립쟁송. 아시겠죠? 그럼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소송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거나, 이거는 실익이 없죠. 실제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수익적인 허가 처분까지 취소되겠죠.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부관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하고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도 실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관 변경 신청하고 거부 처분, 부관 자기가 원하는 걸로 변경해 주세요. 거부했어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취소합니다. 그럼 당사자가 원하는 부관이 나오나요? 아니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기사동 없으면 또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기속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처분이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처분이 딱 나오려면 무슨 소송 제기해야 돼요? 이행 명령 판결을 해야 돼요. 무슨 소송?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은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소송 2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관에 대한 소송 형태로 일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일부 취소소송. 형식, 내용. 이게 형식이 요거고요. 요게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실질. 그 다음에 부진정. 형식으로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내용이라는 건 뭡니까? 본안에 가서는 무엇의 위법성만 주장한다. 부관의 위법성만 주장하는 게 부진정 일부. 1번, 2번 합쳐서 뭐예요? 독립쟁송입니다. 어쨌든 일부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부관의 전체를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구하는 소송, 변경 청구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변경 청구 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실익이 없다 그랬죠?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지워버리세요.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 달라고 이행 판결을 받는 건 이행소송이죠.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학설 보겠습니다. 1번.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보시면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반대 견해는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모든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는 독립쟁송이 되고 어떤 거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 지금 독립쟁송이에요. 독립쟁송. 이거 두 가지가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학설 이름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학설. 좀 그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분리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을 분리가능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가능성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걸 분리가능성설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모든 부관 분리가능성설. 이해가 되시죠? 모든 부관이 된다 분리가능성설. 자, 1번 모든 부관이 독립쟁성이 가능하다는 견해. 첫 번째, 부담과 기타 부관의 쟁성 형태가 다르다는 견해. 부담과 기타 부관의 쟁성 형태가 다르다는 견해. 이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취합니다. 부담과 기타 부관의 쟁성 형태가 다르다라는 견해. 자, 보세요. 기타 부관은 아시겠죠? 기타 부관은 우리 부관 몇 가지 있었어요? 5개. 부담과 기타 부관이니까 부담 1, 나머지 넷 여기. 아시겠죠? 나머지 4개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이 견해는 경계가 어디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예요. 그래서 부담이 중요한 겁니다. 독립쟁성. 모든 부관이 독립쟁성이 가능한데 부담하고 나머지 부관하고 쟁성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독립쟁성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성으로 가고 기타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성으로 간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부담과 기타 부관은 쟁성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러면 부담과 기타 부관을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관의 본질이 뭔지, 이게 철회권이 유보인지 기한인지 부담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결판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여기서 결판을 내가지고 뭐 이건 뭐고 이건 뭐다 결판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런 걸 논하고 마지막 해설은 이건 부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건 기타 부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 가능은 하지만 부담은 진정, 부담 이외의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형태로.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나눕니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나누는 이유. 어디 있나? 부담이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죠?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 행정행위니까 부담은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철회권의 유보나 기한은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혼자 못 간단 말이죠. 혼자 가면 법원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각하한다는 거예요. 대상적 격. 너 집에 가. 그러니까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죠. 자, 우리 대상적 격 넘어갈 때는 같이 가자. 본안에 들어가서는 안녕. 이제 아시겠죠? 그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가 부담 이외 부관에 대해서는 다 각하 판결을 하거든요. 각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순수하지 않죠? 목적이. 네. 불순수. 그래서 이 순수하지 않은 이런 형태를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는 셋 중에 이거하고 이것만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각하 판결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할 때는 부관부 행정행위로 가다가 본안에 가서까지 계속 같이 가면 안 되죠. 그럼 뭐도 취소돼요? 허가도 취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자, 2번째. 이 견해는 소수설인데요. 급하면 안 쓰셔도 돼요. 이 견해는 뭐냐면 저렇게 이 부담이 행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성 있는. 아니 행정행위가 혼자 가야지. 뚜벅뚜벅 혼자 걸어가야지. 왜 옆에 행정행위가 붙어있느냐. 저런 행정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담을 행정행위로 안 봐요. 그럼 다 뭘로 보겠어요? 부담을 행정행위로 안 보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관의 자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된다고 봅니다. 다만 괄호 안에 보세요. 다수설은 부담을 행정행위로 보지만 행정행위라고 안 봐요. 따라서 모두 어디로 가야 된다?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전부 모든 부관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부진정으로. 부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부정성을 강조하는 견해. 소수설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행정행위 옆에 따라다니는 행정행위는. 저 행정행위는 혼자 가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모두 부진정 일부. 어쨌든 모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다 독립쟁송입니다. 자, 세 번째.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요 견해는 뭐 큰 실익이 없고. 자, 분리 가능성. 자, 분리가 가능하면 독립쟁송이 되고, 분리가 불가능하면 독립쟁송이 안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거기 보시면, 분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불가능.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능이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분리 가능성이 없는 부가는, 잘 보세요. 분리 가능성이 없는 부가는 독립쟁송이 안 돼요. 독립쟁송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1, 2, 3번 중에? 3번. 그렇죠?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요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독립쟁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자, 2번에 인정되는 부가는 처분성이 인정되면, 처분성은 뭡니까? 1, 2, 3, 4, 5. 1, 2, 3, 4, 5면 인정. 인정되면 진정.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부진정. 아시겠죠? 이 학설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분리 가능한가, 분리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면 분리 가능성설에 따른다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분리 가능성이 있고, 처분이면 1번, 분리 가능성이 있고, 2번, 그 다음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3번. 그러니까 얘는 독립쟁송이 되고, 얘는 독립쟁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처분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분리 가능한 게 뭐냐? 분리 가능한 게, 나해보세요. 분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부관이 없이도 주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을 것.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떨어져도 행정행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세요.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떨어졌을 때 공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공익상의 장애를 이게 핵심이에요. 떨어졌을 때 뭐를 자, 주된 행정에 부관이 있다가 부관이 떨어지면 주된 행정에 남아있으면 공익상의 장애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불가능입니다. 분리 불가능.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겠어요? 자, 보세요. 초대형 건축물 내는데 허가 신청했어요. 행정처가 안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펜스 설치하고 야간 엄격한 부관을 붙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갑이 뭐만 없애라. 이거 법적 성질이 뭐예요? 부담입니다. 부담만 없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요견에 따른다면 어느 소송? 부담이니까 무슨 소송?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죠. 그것만 취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견해는 만약에 이거 일부 취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얘 없애버리면 뭐만 남아요? 허가만 남죠. 뭐가 없는? 펜스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밤에도 공사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청이 원래 허가 해주려고 그랬어요?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내주어서 만약에 이걸 일부 취소가 돼버리면 취소가 돼가지고 허가만 남아있으면 허가 자체가 공익상의 문제를 초래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단 말이죠. 부담이어도. 그게 분리 불가능이에요. 아시겠죠? 분리 불가능. 그러면 너는 독립쟁송이 안 되니 부관만 취소하지 말고 다 취소하든지 아니면 참든지. 참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소송만 참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참겠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저 예가 모 교수님이 강의에서 든 예예요. 저 예를 딱 보시면 다수설하고 유력한 견해인 분리 가능성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대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설은 부담이냐 아니냐 이거냐로 구별을 해가지고 소송 형태를 정한다면 이 견해는 부담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뭐를 보고요. 얘가 떨어졌을 때 주된 행정행위가 혼자 남아있으면 공익상의 장애를 초래하느냐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 견해가 종류별로 획일적으로 구별한다면 이 견해는
기능적으로 구별하는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능적으로 구별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부담도 분리 뭐가 될 수 있다? 불가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 이해가 되시나요? 부담도 분리 불가능이 될 수 있다. 이거 부담이잖아요? 그럼 얘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진정일부죠. 이쪽으로 하면요. 분리 불가능이에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분리 가능성 저희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설이에요. 이거에 따른 결론은 안 쓰셔도 됩니다. 답안에.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만.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분리 불가능이냐 분리 가능이냐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겁니다. 뭐만 판단하면 된다.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답안에 안 쓸 거잖아요. 그죠? 내용만 쓰면 돼요. 포섭은 안 할 거니까. 포섭은 우리는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별하는 그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판례. 부가는 그 자체만으로서 독립쟁송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 판례를 보세요. 부가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 그러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부담의 경우에는 셋째 줄에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부가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 뭐만 된다? 부담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아시겠죠? 판례는 판례 문구대로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쟁송이 되고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이 다수설하고? 부담은 1, 기타는 2니까 1, 2 둘 다 뭐예요? 독립쟁송이 다 된다인데 판례는 부담은 되고 나머지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2번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기타 부관들은 다 어떻게 소송 제기하는 순간 다 각하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요거 판례 요거 싹 피해가지고 딱 본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만드니까 판례가 더 싫어하죠, 법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 무슨 소송과 요거하고 요거죠. 따라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쟁송되니까 진정, 얘는 독립쟁송 아니니까 전체로 가든지 아니면 참든지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판례. 그래서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판례는 부진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불가능하고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죠. 변경하고 거부점을 취소해서 가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가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는 문구를 써야 돼요. 자, 부가는 독립쟁송이 안 되지만 부담은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둘째 줄에 보시면 다른 부관과 달리 거기다 줄여보세요.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게 근거예요. 조금 황당한 근거지만 불가분적인 요소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판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진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 영업은 투자하면 적어도 5년은 장사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영업허가 받았는데 너 6개월이에요.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면 문 닫아야 돼요. 너무 짧죠? 무슨 원칙 위반이에요? 그렇죠. 비례원칙 법이에요. 비례원칙 위반이다 라고 주장해가지고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소송 제기하면 무슨 판결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른 각하 판결 받아요. 그러니까 부진정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권리구제가 완전 미흡한 거예요. 부담 이해 부과는 전부 다 각하 판결이에요. 나오면. 그래서 판례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학자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 사법심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다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관부 그럼
그러면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다투면 허가도 취소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독립쟁송을 논하는지 검토. 부담과 기타 부관을 다르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분리 가능성설. 이 비판은 답안에 안 쓰셔도 되는데요.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이게 분리 가능,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없느냐, 착 붙어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잘 보세요. 떨어뜨리려면 전제가 이 부관이 뭐 해야 됩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없애려면 전제가 위법해야 되겠죠. 위법해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분리 가능성, 이해 안 되시면 뭘로 하셔도 돼요. 분리 가능성을 다른 학설들은 다 어디서 판단한다? 위법성에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위법성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상적격이죠. 대상적격은 소송요건 본안. 소송요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설들은 분리 가능성설은 무엇의 문제이다? 본안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문제이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잘 보세요. 사과를 이렇게 줘가지고 사과 썩었어요. 자, 사과를 썩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먹을 것이냐? 다 먹을 것이냐? 전체 취소, 일부 취소. 하려면 그 사과가 어느 부분이 상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관이 떨어질 수 있느냐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부관이 뭐 하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까? 그렇죠. 위법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안 판단의 대상이 분리 가능한 거는 전제 조건이 본안의 문제, 본안의 문제. 아시겠죠? 본안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례. 판례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보세요. 부진정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부관은 부담 이의 부관은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권리구제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례에 따른다면 전부 뭐로 가야 됩니까? 나머지 얘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얘들은 참던지 아니면 다 각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학설 비판은 답안에 안 쓰셔도 됩니다. 비판은 답안에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연기 때는 답안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2기 때 가서는 쓰시면 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차피 다 외우셨으니까요. 그때 되면 문제도 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점용 허가 기간을 1년, 기한, 점용료 1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부관으로. 10만 원 점용료 납부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3개 있지만 3개 중에서도 고르기 힘든 이유가 그걸 두고 이건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숫자 나오면 기한이고요. 나머지는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담이다. 명령 맞죠? 그럼 부담이라고 쓰시면 돼요. 부담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무부가가 아니에요. 그럼 차례권 유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부관이 나오면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부담이 아닐 땐 그때 딴 거를 생각하시라고요. 부담이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부담이다. 그럼 의무예요. 명했다. 맞습니다. 그럼 부담이에요. 1년이다. 부담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다. 또는 철회권 유보다 생각하시라고요. 부담이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딴 거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딱 10초면 됩니다. 판단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자, 부담이다. 조건의 법적 성질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판단 기준. 유리하니까 기간이고 기한이고 부담이다. 자, 오른쪽에 가봅니다. 설문의 부관은 모두 독립쟁송이 가능합니다. 이 다수설에 따른다면. 그러나 기한은 부진정. 납부 부관은
부담이기 때문에 무슨 소송? 진정.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쉴 시간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계속 좀 쉴까요? 쉬는 거 40분만 하면 됩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네. 쭉 하고 그냥 일찍 마치죠. 네.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처분과 법규명령 구별하는 거. 두 번째, 부관. 세 번째,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자, 대상적격 권법필에 대한 관련성입니다. 우선 이거 한번 보시죠. 뒤에 6페이지 기출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태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미풍향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철거를 명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이런 사유죠. 이게 결국은 사유인데 사유는 왜 나왔어요? 사유 앞에가 뭐예요? 그 법률이 있었고 법률 앞에가 뭐예요? 자동차 법률 처분 사유 있었죠. 처분 사유가 나온 건 뭐 때문이에요? 자동차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시겠죠? 철거 명령을 했고 하지 않았고 대집행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대집행 뭐죠? 개통실비, 계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징서. 개통실비 기억나시죠? 덕, 안매청. 개통실비 이거보다 개통실비예요. 개통은 준법률의 규정이죠. 통지입니다. 실행한 뒤에 비용징서입니다. 독촉하고 나서 안매청이에요. 압류매각 청산. 개통실비. 자, 개통을 다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 통지행위의 위법 사유를 이어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 실행에 있어 철거행위. 철거행위는 뭐예요? 대집행의 실행행위죠. 철거행위 보이나요? 보이죠? 법적 성질이 뭐예요? 철거행위. 철거명령은 하명이지만 철거행위는 뭐예요? 사실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무슨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 자, 철거행위가 이게 대집행의 실행입니다. 대집행의 실행. 아시겠죠? 대집행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자,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수는 거기 때문에 부수면 나중에 끝나는 시간도 있겠죠? 종료가 있습니다. 사실행위는 시작하면 늘 끝이 있어요. 부수면 영원히 부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끝이 항상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실행위 금방 끝납니다. 부수고 데려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끝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철거가 시작됐어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철거 행위가 권력적 사실 행위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소송 제기합니다. 제소해요. 제소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계속 가나요? 계속 가죠. 만약에 계속 가가지고 종료가 되어버리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처분의 효력 소멸? 그렇죠. 실의남 중에 권법필 12조. 그렇죠. 12조 2문으로 가가지고 권법필이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소하면서 뭘 해야 된다?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넷째 줄 끝에 사유로 이제 막 시작된 뭐 이렇게 담벼락 하나 부수니까 막 달려갔다는 얘기죠. 왜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가면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담벼락이 부서지기 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담벼락이 부서지기 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자, 처분이면 사전 통지합니다. 절차법 21조. 알았단 말이죠. 와서 부시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왜요? 처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필요하다.
13유형 처분 발령 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권력적 사실행위고. 그러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기한다고 철거행위 안 나오나요? 아까 나오나요? 나오죠. 그래서 가구질서단이 뭐가 필요하다? 가처분이 필요하다.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럼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몇 유형입니까? 철거행위니까 신청한 게 아니면 무조건 1이에요. 복효적이면 3, 1유형이에요. 1유형에서 문제되는 소송 요건이 뭐예요? 아까 했죠? 대상과 권보필. 이제 아시겠죠? 대상과.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갑이 제기한 소송 요건에 소송 요건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대상과 뭐다? 권보필이 문제가 된다. 원고 적격은 왜 문제가 안 돼요? 직접 상대방이 이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상하고 권보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럼 대상과 권보필입니다.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행위의 의의, 법률관계 발생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공권력 행사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행위인데 사실행위는 권력도 있고 비권력도 있어요. 공권력 행사. 그 예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격리, 철거행위 이런 것들. 비권력적은요. 뭐 공사하고 지도하고. 지도는 뭐예요? 캠페인 하는 겁니다. 캠페인 하는 거예요. 행정 지도도 넓은 의미의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그냥 사실행위하고 그냥 뭐 공사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행정 지도하고 캠페인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행정 지도는 사실행위인데 아시겠죠? 처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행위인데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요. 뭔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캠페인 하는 거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안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고. 강제를 행사하는 건 뭐예요? 지도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행위 중에 상대방이 좀 협조를 부탁하는 사실행위를 지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도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보고 하는 지도 있고 두 번째는 행정청 보고 하는 지도도 있어요. 행정청 보고 협조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경찰청에다가 협조 요청해가지고 그것도 지도입니다. 밑으로도 지도고 옆으로도 지도예요.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럼 몇 번 탈락이에요? 4번, 5번. 이제 외우시겠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면 4번, 5번입니다. 4번 탈락, 5번 탈락. 그러니까 지도도 4번, 5번. 그냥 1번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4번, 5번.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의 요소와 함영적, 합성적인. 이거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대법원은 명시적. 자, 여기서 외우실 게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단수 외우셔야 됩니다. 물 끊는 거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으로 받습니다. 그 옆에다가 쓰세요. 전기, 전화, 도시가스,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등등등등등은 처분 아닙니다. 전기, 전화, 도시가스 뭐만 처분이에요? 물만 처분입니다. 왜 처분이 아닌가? 전기, 전화, 도시가스는 공급자가 행정청이 아니에요. 물만 행정청입니다. 물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해요. 잘 보세요. 전기, 전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다 줘도 물은 안 줍니다. 물은 잘못 주면 큰일 나요. 전기는 좀 불편하지만 물이 오염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물은 안 줘요. 단수 아시겠죠? 단수 뭐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선생님 단수도 그럼 항고소송 단수도 됩니다. 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항고소송 제기합니까? 예전에는 법 위반 행위한 무허가 건축물 있죠. 그거에다가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에. 그걸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야. 단전기도 했고 단도시가스 다 했거든요. 소송 제기했는데 단수만 받아들여줬어요. 나머지 행정청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한데 민사소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신검열행위. 교도소장이 서신검열하는 행위.
외우세요. 서신검열행위 처분이라고 봤다. 자, 대법원은 단수. 헌법재판소는 서신검열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 톱 쟁점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톱 쟁점이에요.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외우시고 두 가지. 서신검열행위는 처분이다. 이 사건에서 서신검열행위 소송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 제기하니까 서신검열하라고 돌려줬어요. 교도소장이. 그럼 뭐가 없어요? 권보필이? 없겠죠. 그런데 왜 재판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반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 반했다고요? 반복 금지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 해명의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고요. 반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요.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무슨 소송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소송이 가까워진 걸 갖다가 우리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안 보였던 것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단기간에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철거행위가 반나절 만에 끝났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될 의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을 둬야 돼요. 아시겠죠? 철거와 무슨 사이에? 종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둬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부적법 각하될 그러나 물건의 영치, 격리처럼 계속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권보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상 권보필입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소송 요건. 그렇죠? 특히 뭐예요? 집행정지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면 취소 소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이죠. 10이죠? 이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집행,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권보필이 없습니다. 예외가 뭐예요?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한은 취소소송 제기해가지고 본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무슨 판결을 받겠어요? 주로? 각하 판결을 받겠죠. 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권리구제수단은? 만약에 이 법학이 철거가 종료되어 버렸어요. 그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권리구제수단 1번 행정쟁소 안 됩니다. 2번 어디로 간다? 손해전보. 그중에서 국가배상 위법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계속 들어가 봅니다. 국가배상. 이건 아시죠? 예, 국가배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요건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뭐하게? 위법하게. 판례에 따른다면 어느 법원이에요? 민사법원이.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뭐야? 철거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위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법원이 처분에 무슨 성을? 위법성을 심리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게 바로 선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제 사례집에 보면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철거행위 전의 권리구제수단과 후의 권리구제수단, 중간의 권리구제수단, 끝났을 때 권리구제수단. 많은 분들이 끝나면 권보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늘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권보필 할 때 실인함 있고 하나는 12조 2문이 있다 그랬죠. 차이가 뭐라 그랬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어요. 소멸됐잖아요. 12조 2문이에요. 12조 2문 가면 원래 권보필이 없지만 뭐가 있을 때? 회복되는 법률상. 다시 두 개로 쪼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위법하게 철거명령 받으면 뭐 다른 행위를 못한다든지 철거명령 받으면 다른 행위를 못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철거명령 받고 위법한데 철거명령 받았어요. 그래서 철거가 끝나서 소송 제기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당신 예전에 철거받았지 철거받은 사람은 건축허가 못해. 그러면 예전에 철거 행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뭐가 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로지 설문, 철거 행위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보필. 권보필 설문 한번 볼까요? 철거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각하될 것이지만 갑은 대집행이 시작되자 바로 뛰어갔죠. 따라서 권보필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소송 제기했다고 스톱하는 게 아니죠. 집행 뭐가 원칙이니까?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해서 추가적인 실행을 뭐 해야 된다? 정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7페이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결 문제가. 자, 우리가 배웠던 성결 문제 1, 성결 문제 2,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왜 다 씌우는지 아시겠죠? 예.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 예. 예. 일단 천천히 적겠습니다.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 성결 문제 첫 번째 유형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유형입니다. 청구. 2번은 국가배상 청구. 이건 아시죠? 예. 처분이 있고 부당이득, 처분이 있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경우예요. 국가배상 청구는 자, 국가배상 청구는 처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처분이라고 그랬죠? 모든 처분.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급부 함영이라고 했죠? 금전 급부 함영. 얘는 민법 741조에 나와 있고 쟤는 국가배상법 2조에 나와 있어요. 얘는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쟤는 국가배상법이 없으니 참조 조문을 줄 겁니다. 주든 안 주든 우리는 그건 알 수 있죠. 고의과실 위법성. 그렇죠? 공무원 그거 세 개만 알면 돼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처분하면서 고의과실 위법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능하는 것은 위법성만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금전급부 함영을 먼저 발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이라고 해보세요. 납부합니다. 납부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야 되니까 취소를 근거로 무효를 근거로 해봅시다. 무효.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첫 번째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냥 모든 처분. 아시겠죠? 그냥 A 처분이라고 해봅시다. 무슨 처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중대명백할 필요가 없죠. 뭐하기만 하면 됩니까? 국가배상은 고의과실 위법. 저기는 법률상 원인 없으니까 무효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는 무효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취소소송으로 하면 돼요. 국가배상 청구소송. 자, 첫 번째, 제기하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시겠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림 보이시나요? 저기는 돈 내라고 해서 내고 여기는 그냥 처분받고 바로 국가배상.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사소송이고 이행소송이고 본안 판단의 대상은 청구권의 전부예요. 그렇죠? 청구권의 전부.
민사 이행소송 역시 청구권의 전부. 자, 1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이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위법하기만 하면 되죠.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법성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요? 그렇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야 되니까 얘는 위법하고 뭐라 해야 되니까? 위법하고 무효라 해야 되겠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그럼 법률 요건이, 자, 첫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이. 법률상 원인이 이 처분이죠. 과세처분. 그쵸? 과세처분 받았으니까 낸 거고. 처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처분이 뭐라 해야 된다? 무효라 해야 되겠죠. 자, 요건 다 적으셨죠? 본안 판단이 청구권의 전부입니다. 얘가 오 돼야 돼요. 그쵸? 오 돼야 되는데, 자, 이걸 먼저 보시죠. 이 사람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처분받고 돈 내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민사법원은 두 가지 단계로 심리를 합니다. 첫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야 되면 저 과세처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과세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이걸 선결문제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결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결문제예요. 선결문제. 자,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1단계. 선결문제 심사권. 심사권. 심사권이 있는가? 자, 선결문제 심사권이 있는가에 관련해서는 선결문제 심사권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행정소송법 11조에. 11조 한번 보세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가 민사 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경우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건 1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심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무효보다는 하여튼 무효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용 여부예요. 인용 여부. 2단계요. 유효 무효를 심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심리해야 됩니다. 무효이면 무효를 전제로. 유효이면 뭘 전제로요? 유효임을 전제로 판단해야 돼요. 무효이면 무효임을 전제로. 유효이면 유효임을 전제로. 자, 무효는 뭐라 해야 된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되고요. 유효는요? 어제 했죠? 중대하고 적법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단순 위법하거나. 아시겠죠? 단순 위법 취소 사유면 유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되고 얘는요? 무슨 사유건? 적법이거나 뭐하거나 적법이거나 단순 위법이거나. 아시겠죠? 적법 단순 위법. 제가 이 단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위법, 적법에서 무효, 그 다음에 단순 위법. 되려면 두 단계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무효이면 인용이지만 요거거나 요거이면 기각이죠. 이거하고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인용 가능성이 나옵니다. 인용 가능성. 이해가 되시나요? 인용 가능성. 그럼 선생님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해야 돼? 아니죠.
무효를 던져줘요. 아니면 취소를 던져줍니다. 인용 가능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선결 문제를 심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인용되는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11조는 1단계, 2단계 중에 몇 단계에 기능한 것이다? 1단계에 기능하는 거라는 거예요. 1단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효이면 인용이죠. 인용. 그렇죠? 유효나 이건 기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과세 처분이 위법한데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면 당사자가 무슨 판결을 받습니까? 기각이죠. 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과세 처분 받았는데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각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 법원에서 저 처분을 좀 취소를 하고 법원이 취소하면 뭐로 가요?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용 판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만약에 갑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취소를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죠?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결문제 심사권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결문제 심사권이라는 건 민사법원이 있는 건 있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요거만을 심리해 주는 것이고, 그럼 다음 단계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고, 효력이 없으면요 효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저 과세 처분이 만약에 무효라면 선결문제 심사권도 있고 인용. 그러나 저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면 선결문제 심사권은 있지만 본안에서는 진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답안을 써야 됩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결문제 심사권이라는 거하고 인용 여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9페이지에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갑은 이를 납부했다. 그 이후 보험료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소송의 종류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잘 보자. 첫 번째가 지금 1-1번이죠. 요거요. 1-1번. 거기에 보시면 선결 문제의 형태 해놓고 설문해 보세요. 오른쪽에 설문에. 민사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선결 문제 심사권. 두 번째, 그리고 보험료 부과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보험료 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인 걸 알게 됐다. 그럼 답안은 어떻게 씁니까? 민사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달라지지 않지만 요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선결 문제 심사권과 인용 여부예요. 시험에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뭐로 나온다? 인용 여부로 나온단 말이죠. 민사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행정소송법 11조니까 이건 시험에 나왔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네, 요거요. 국가배상 청구. 자, A라는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네, 청구권의 전부. 자, 요건 첫 번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두 번째, 위법하게. 세 번째, 고의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게 A 처분이고
그 다음에 위법성. 취소소송 제기 안 했습니다. 제기하면 무슨 문제예요? 제기하고 국가배상하면 기판적이죠. 이건 성결 문제고. 아시겠죠? 바로 소송 제기한 거예요. 바로. 여기 없잖아요. 표현했죠?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겁니다, 이거. 바로 소송 제기한 거예요. 바로. 아까 그 권력적 사실행위 할 때도 소송 제기 각하돼가지고 바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 이 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결 문제 심사권. 성결 문제 심사권.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가 성결 문제 심사권이 다수설과 판례가 성결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석상이에요. 그래서 밀린 거예요. 쟤는 나왔더니 얘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얘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성결 문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A 처분의 위법성은 어느 법원이 심사합니까 원래? 그렇죠. 행정법원이 심사하는 거죠. 행정법원이 심사하는 걸 누가요? 아니 민사법원이 심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건데. 무슨 효력 위반? 구성요건적 효력 위반 아니냐. 자, 력입니다. 잘 보세요. 갑이 A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배상 청구의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해서 인용해 줬어요. 소송물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돈 주라. 국가가 돈 줬어요. 저 처분 어떻게 될까요? 소송물이 뭐라는 거예요? A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소송물이 돈을 주세요. 가져가라. 그럼 처분은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줘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도 저 처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효력과 모순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순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성요건적 효력의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국가배상 청구를 인용해도 처분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시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취소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원이 그때 가서 그 일을 하면 되겠죠. 그게 오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인용 여부. 자, 성결 문제 심사권은 잘 보세요. 처분에 뭐를 심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분에 무슨 성? 위법성. 요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위법성, 위법적법만, 위법성만. 여기는요, 처분에 없이니까 효력유. 아시겠죠? 위법성을 심리했어요. 그럼 인용이 되나요? 부당이득과 차이점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O예요. 효력이 있다, X. 여기는 위법하다, O, 위법하지 않다, X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죠. 고유과실이 있잖아요. 고유과실이. 그러니까 여기는 인용 여부를 안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인용이 되려면 국가배상 청구는 위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과실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물어봐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만 물어본다? 성결문제 심사권만 물어봐요. 심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시겠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게 2-1번 문제입니다. 요거 2의 첫 번째. 대집행이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가? 심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인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유과실 이런 거 다 따져줘야 되니까 이것은 시험 범위 넘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1번 했습니다. 자, 7페이지 가봅니다. 7페이지. 이게 선결 문제입니다. 7페이지 오른쪽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목차는 의,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해결입니다. 의, 형태, 해결. 아시겠죠? 의, 형태, 해결이에요. 나중에 문제 가서 일기에서 문제할 때 다 설명해 드립니다. 자, 목차는 의, 형태, 해결이에요. 의. 원래 선결 문제는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효력, 유무이고 여기는 뭐예요? 위법, 여부이고. 선생님 왜 이건 효력, 유무고 여기는 왜 위법, 여부예요? 효력, 유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안에. 무효. 위법, 여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안에. 그러니까 효력, 유무 되고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민사 있고 형사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민사 안에 뭐도 포함이 된다. 당사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예요? 민사효력, 민사위법, 형사효력, 형사위법. 정확하게 4가지입니다. 형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몇 조만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효력. 이게 11조. 그래서 이게 1번인 거예요. 요건 학설 판례.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아시겠죠? 자, 선결 문제는 민사, 형사 부분의 본안 판단에서. 자, 민사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본안 판단은 뭐예요? 청구권의 전부. 청구권의 전부에서 행정의 효력 유무 1번 유형, 위법 여부 2번 유형입니다. 그거를 공정력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공정력의 문제로 보는 견해는 다 공정으로 보는 견해예요. 공정. 구성요건적 효력 문제로 보는 견해는 다 뭘로 본다? 상대방을 향한 것은 공정. 이쪽은 뭐예요? 구성요건적 효력. 형태. 민사, 형사로 나눌 수 있고 각각 효력 유무,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1조만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에 나오면 형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다. 1번 나오면 민사 효력이 문제된다. 2번 나오면요. 민사 위법이 문제. 그럼 민사 효력인지 민사 위법인지는 뭘로 구별한다? 소송 이름으로 구별하면 돼요. 소송. 저쪽은 무슨 소송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여기는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당이득 하기 뜨거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제에서.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그냥 부당이득 하죠.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해결. 자,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1번 이 문제 나오면 A 쓰시고요. 이 문제 나오면 B 쓰시면 돼요. A, B. 한꺼번에 다 나올 수는 없겠죠. 하나 나오고 반대쪽 나오고. 자, 옆에 효력 유무가 선결될 문제인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거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소송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민사법원은 무효이면 무효임을 전제로, 유효이면 유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게 선결문제 심사권이에요. 유효임 유효인대로, 무효임 무효인대로 심사할 수 있다. 11조에 나와 있죠. 그러나 무효이면 무효인대로 판단을 해야지, 아니면 유효이면 유효인대로 판단을 해야지, 유효인데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효인데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거죠.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건 민사법원이 할 수가 없죠. 무슨 효력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말미암아 처분의 유효한 행위. 유효는 적법 유효도 있고 뭐도 있어요? 위법 유효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 위법에서 있다면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고, 이게 바로 인용 여부예요. 아시겠죠? 선결 문제 심사권. 두 번째 처분의 무슨 여부요? 인용 여부. 두 번째, 위법 여부가 선결될 문제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모든 처분입니다. 자, 위에 건 무슨 처분? 금전급부하며, 밑에 거는 모든 처분.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민사법원 행정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게 적극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 여기는 왜 학설 이름
쭉 안 쓰고 판례도 쭉 안 썼나요? 원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는 너무 총론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만 할 수 있다. 자, 근거를 하나만 써볼까요? 자, 행정소송법 11조는 둘 중에 어느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적극설은 행정소송법 제11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시. 그러니까 11조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다? 성결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11조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시적 규정이다. 그럼 부정설은 뭐겠어요? 제한적 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위법성을 확인해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11조가 예시적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두 가지 아시겠죠? 학설 대립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수의 판례이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2번.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 경우. 그렇죠? 여기는 뭐겠어요? 취소 소송 제기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물이 H처분의 위법성이니까 얘는 성결 문제는 공정력과 관련된 행정행위 효력이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 가고 하나가 아닌 뭐다? 비판력의 문제다. 그렇죠? 비판력이니까 여기 처분이 위법하다, 여기 처분이 위법하다 하지 않다. 이런 문제, 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똑같죠. 성결 문제처럼 비판력이 미친다고 해도 인용 여부는 별개라 그랬죠. 인용은 다른 요건을 구비해야 되니까.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판력이 문제가 된다. 아시겠죠? 요건 나왔단 말이죠. 원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안 나왔어요. 요거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번 유형이 나온 겁니다. 1번 유형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까 그 문제에서. 그렇죠? 먼저 부당이득 한 경우, 무효하고 부당이득 한 경우, 세 번째 병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한 경우. 그러면 과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 단계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하나 문제가 돼요. 요게 쟁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나고 나서 쟁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과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금전 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맞죠? 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그러면 금전 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나오면 뭐 쓰시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는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즉시 확정이 이기죠. 확인 소송의 보수충성. 아시겠죠? 여기서는 뭘 쓴다? 1번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즉시 확정이 이기. 오늘 시험 보신 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즉시 확정이 이기잖아요. 권보필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을 향해서는 뭐가 미치고요? 기속력. 돈 받았어요. 과세처분해서 돈 받았는데 과세처분 위법하다고 취소되면 받은 돈 어떻게 한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결과제거 의무예요. 기속력과 관련해서는 결과제거 의무. 두 번째, 후소법원에는 뭐가 미친다? 기판력. 요거는 같죠.
그런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거의 학설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판형 물어보면 저쪽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요거. 그래서 즉시 확정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아까 오늘 보신 그 기출 문제처럼. 세 번째가 병합. 아시겠죠? 세 번째가 병합입니다. 요거는 이미 똑같이 나왔어요. 자,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요. 그 다음 저 세 개는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요거만 안 나왔어요. 근데 얘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문이 없기 때문에. 1-1번은 11조에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저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기판력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기판적이 나왔다는 건 국가배상까지 어느 정도 확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문 주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저기서는 2-1번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6개 중에.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왼쪽에 2번, 3번이고요. 이제 문제를 볼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1번 문제이고 9페이지부터 볼까요? 9페이지부터 보시면 9페이지 오른쪽에 보험료 부과 처분에 소송 제기하고 한 경우 2번에 보세요. 즉시 확정이 이게 필요 여부. 이게 소송 요건이에요. 요거. 즉시 확정이. 자,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목차를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설문 안에 포섭을 해버렸어요. 가보세요. 다수 견해와 판례인 부정설에 따른다면 무효 권리법 필요성이 있다. 요건 소송 요건을 끝내고 다음에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서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행정청은 기속력을 받게 돼서 결과 제거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자,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 지금 제가 하고 나서 요거 제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행정청이 결과 제거 의무. 여기서는 결과 제거 의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잖아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굳이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분의 견해에 따른다면 무효 확인 소송만 하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따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행정청에게. 제목을 문제를 보시면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자, 보세요. 과세처분, 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보험료 돌려받는 소송이에요? 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물이 뭐예요? 보험료 부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성입니다. 그거 확인받는 거예요. 돈 돌려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질문이 돈 돌려받는 소송을 쓰라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은 돌려받는 소송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돌려받는 소송은 부당이득에서 끝나야 돼요. 모든 건 부당이득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바로 하거나 무효 확인하고 부당이득 가거나 병합하거나 부당이득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소송물을 꼭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 확인 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취소 사유면 취소 소송 제기하면 취소 소송 제기해도 반제기를 생기잖아요. 그렇죠? 과세처분 취소라고 해도 반제기를 생깁니다. 그럼 결과제거 의무 생겨요. 그러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 돈 돌려받는 소송이에요? 아닙니다. 처분을 없애는 소송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병합. 자, 보세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에서 여기 보세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당연히 10조 1항. 병합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병합에서의 핵심은 병합의 요건입니다. 병합의 요건은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병합의 요건을 쓰신다고 했을 때, 원래 시험도 마찬가지, 쓰신다고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법전에 있기 때문에. 자, 법 조문 문제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 포섭에서 결판이 납니다. 포섭을 정성 들여 써야 돼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보험료 부과 점 제기야.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 그게 아니라 10조 1항 1호의 관련 청구 소송이며, 아시겠죠?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병합해야 돼요? 민사와 행정이 있으면, 그렇죠, 행정에 병합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다르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조문 문제는 포섭에서 점수 차이가 난다. 포섭을 정성 들여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문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셔서 성결 문제 2-1번 했고요. 그 다음에 2-2번. 자, 아까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예요? 4번의 그 설문에 바로 보세요. 행정법원의 위 명령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소송 제기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뭐였다? 확정되었다. 여기 있죠? 받고 확정이 되었다. 가본 후소 법원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성, 이게 딱 맞죠? 뭐만 딱 골라요? 여러 요건 중에 위법성만.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인용되는가라고 물으면서 괄호에다가 뭐만 포섭하라? 위법성만 포섭하라. 아니면 위법성 이외에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고의과실은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성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다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 청구소송 병합 2개월 정지 처분했고, 그 이후에 영업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병합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송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이송은 문제가 안 돼요? 이송이 되려면 두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병합의 문제가.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잖아요. 취소소송하고 국가배상. 요거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요거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기판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1기, 2기 때 다 문제로 만들어서 드릴 텐데,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문제로 푸실 거예요. 1기 그 기출 문제집안에 여기 있는 거 싹 다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드리니까 그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했네요. 예.